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그리고 믿기 힘든 배신의 시작.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늦게 찾아온 행복일수록 우린 더 애틋하게 붙잡게 됩니다. 이 남자 역시 그랬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던 사람, 가난한 집안 홀아버지, 어린 여동생. 그는 늘 누군가를 위해 책임지고 희생하고 땀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연애? 그런 건 남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그건 꿈도 못 꾸던 일이었죠. 아버지 병원비, 동생 교육비, 생활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는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가족, 그렇게 흘러간 청춘. 카메라는 천천히 50대 남성의 손을 비춘다. 메말라 있고 세월의 흔적이 짙다. 그러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이미 50이었다. 내 집 마련은 했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젊음도 지나갔고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조용해진 후 따뜻한 음악이 흐른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싶다. 나도 가정을 꾸려보고 싶다. 50년 만에 처음 느껴본 자기 자신을 향한 소원. 그는 처음으로 중매업체에 등록한다. 낯선 선택, 두려움, 설렘이 동시에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밝은 미소의 20대 태국인. 여성과의 따뜻한 분위기. 25살. 그보다 무려 25살이나 어린 태국 여성. 성실하고 배려심 있고 무엇보다 그를 존중해주는 듯한 모습에 남자는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받아도 되는 걸까?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결혼식 장면을 연상시키는 장면, 환한 미소, 어깨에 손을 얹는 여인. 결혼 후 그녀는 더욱 다정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고 남편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집안일도 성실하게 해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시간이 흐르는 장면, 쌍둥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기적처럼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달려오는 모습에 세상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죠. 카메라가 밝은 가정의 모습을 비춘 후 천천히 어두운 색감으로 변해간다. 하지만 여러분은 잘 아시죠? 인생이라는 게 행복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이해하려 했죠. 그도 나와 결혼하느라 고생했을 테니 그도 스트레스가 있겠지. 하지만 점점 말로 설명 못할 불안감이 그의 가슴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뒤흔들게 될 장면이 조용히, 그리고 너무도 잔인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허함, 불안, 흔들림.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삶,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향해 상상도 못할 끝에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행복에 드리워지기 시작한 어둠. 결혼 5년 차 A씨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밝았고 아이들은 건강했고 무뚝뚝한 아버지도 며느리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한 50대 직원으로 인정받았고 집에서는 쌍둥이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게 참 묘하죠. 우리가 가장 방심할 때 그 틈으로 조용히 균열이 찾아옵니다. A씨는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 흔들리기 시작한 그날을. 아내의 첫 변화, 미묘한 거리감. 아내가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A씨는 선뜻 허락했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쓰는 게 부담이에요. 저도 한국 생활에 더 적응하고 싶어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는 기뻤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한다니. 그는
아내가 성장하는 것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더 아내의 동선은 점점 바쁘고 복잡해졌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나가거나 퇴근 이후에도 태국 친구를 만난다며 돌아오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국에 친구도 없고 외로운가 보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려면 스트레스도 있겠지.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엔 남편을 보면 활짝 웃었는데 요즘은 마치 의무적인 미소 같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선 밝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어딘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예전엔 휴대폰을 아무데나 두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잡고 놀아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휴대폰을 항상 손 안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욕실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A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폰을 손에서 안 놔? 아, 그냥요. 친구들이랑 연락할 게 많아서요. 대답은 간단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남편의 가슴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찝찝함이 쌓여갔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미안해요. 일 끝나고 친구를 좀 만났어요. 직원들이랑 회식이 있었어요. 태국 커뮤니티 모임이었어요. 이유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그녀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있었다. 예전엔 남편이 귀가하면 따뜻한 얼굴로 맞아줬습니다. 요즘은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을 보고도 아내는 그저 무표정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외출한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혼자 있고 싶었어요. 남편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선 뭔가 찌릿 하고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아내는 다정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손수 준비한 음식을 내오고 작은 선물에도 감동하며 껴안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툭툭 짧게. 예전엔 부드럽던 눈빛이 어느 날부터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장난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걸자 아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피곤해요. 그냥 좀 쉬게 해요. 한편 남편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아내가 자신을 귀찮아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이 시점에서 A씨는 가장 큰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쉬워진 건가? 이 질문은 남편의 마음을 깊게 파고듭니다. 아내는 25살 어린 젊은 여성, 그는 50살을 넘긴 중년 남성. 그 차이가 문득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웃는 걸 보면 왠지 모를 위축감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는 이미 아내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내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하는 언니들 만나러 갈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달리 특별히 더 공들여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언니들 만나는데 왜 이렇게 꾸몄어? 아, 그냥요. 기분 전환하려고요.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문득 그의 가슴 속에 꺼림칙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머릿속에 수천 개의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A씨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언니들 만난다, 친구 본다며 외출을 했고 남편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맞지 않는 단서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급하게 샤워를 하러 들어가며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놓고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두고 가지 않던 휴대폰. 남편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니야, 의심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잖아.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잠금 화면에 메시지 일부가 미리 보기로 떴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그립다. 남편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문장, 그 하트, 그 친밀한 뉘앙스. 송신자는 파이페이라는 이름의 태국 남자였습니다. 그는 손을 떼었지만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습니다. 설마 내가 오해야? 혹시 친구끼리 그런 표현을 쓰는 문화일 수도 있잖아. 그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독버섯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화장실에서 늦게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 서자 아내의 웃음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내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왜요? 밖에서 뭐 하세요? 아내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니, 그냥 무슨 일 있나 해서 휴대폰 좀 만지는 게 뭐 어때서요? 나 좀 숨 좀 쉬면 안 돼요? 그녀의 말투는 분명 예전과 달랐습니다. 남편은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며칠 후 남편은 우연히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사이 아내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다. 내가 데려다 줄게. 보낸 사람 페이. 이번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까 말까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단 하나의 문장을 본 것이 남편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이랑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외출 시간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나가는지, 누구랑 만난다고 했는지, 얼마나 늦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말한 언니들과의 모임 시간, 그날 언니들은 모두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친구와 만난다고 했던 날, 그 친구는 아내와 정반대 방향의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퇴근한다고 말한 시각, 실제 근무지는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아, 정말 외도하는 게 맞구나. 남편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에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토요일, 아내는 말했습니다. 오늘 언니들 만나고 올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번엔 행동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서자 10분 뒤 남편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거면? 그래도 확인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지 몰라? 그는 택시를 타고 아내가 탄 버스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버스에서 내려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은 자신의 평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작은 카페 앞, 그곳에는 어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태국 출신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 그는 아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내 역시 평소 남편에게 한 번도 짓지 않던 밝고 설레는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남편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기다렸어.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남편 눈치 보느라 늦었어.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내의 입에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벼운 조롱처럼 흘러나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창문을 통해 둘이 다정하게 다가앉는 모습, 서로의 손을 맞잡는 모습, 휴대폰을 함께 보며 웃는 모습이 남편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게 진짜 맞는 걸까? 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카페 앞 빈도에 서 있는 남편. 손은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바보였구나. 그녀에게 모든 걸 줬는데 난 도대체 뭐였지? 그는 밤이 깊어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길에 주저앉기 직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아내에게 남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아내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언니들 만났죠? 왜요? 그 거짓말, 그 뻔뻔함. 남편은 결국 폭발 직전의 감정까지 치닫게 됩니다. 진실을 마주한 남편 그러나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남편은 이미 2시간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내는 문을 열자마자 말했다. 왜 이렇게 불 꺼놓고 있어요? 무서워.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내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언니들 만났죠? 왜요? 남편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싶었다. 정말 언니들 만나러 간 거 맞아? 아내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왜요? 나 감시하나요? 그 한마디에 남편의 가슴은 내려앉았다. 부정하지 않는 태도, 방어적인 말투, 그리고 그 눈빛. 아내는 이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은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남편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모아둔 의심, 외로움, 배신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그 남자랑 만났잖아.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며 소리를 질렀다. 뭐라는 거예요? 무슨 남자요? 남편은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이미 감정은 제어할 수 없었다. 내가 다 봤어. 카페에서 손잡고 웃고고 나보고 언니들 만난다고 했던 날 아내의 얼굴은 일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몰래 따라왔어요? 정말 소름 돋는다. 남편은 절망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당당한 그 뻔뻔함 앞에서 숨이 막혔다. 아내는 갑자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감시할 권리가 있어요? 너는 기혼이야. 나는 내 남편이야. 그런데 왜 내게 이러는 거야? 아내는 비웃듯 말했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항상 저를 가두려고 했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다. 가뒀다고?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나보다 25살이나 많아요. 우리 대화도 안 맞고 딱 봐도 아빠 같은 남편이잖아요. 그 말은 칼이 되어 남편의 가슴을 갈랐다. 아내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 남자는 그냥 친구예요. 태국 사람이라 말이 잘 통해서. 남편은 참지 못했다. 그 말이 다시 그의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거짓말하지 마. 그는 아내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잡아채려 했다. 보여줘. 그래. 친구라면 왜 숨겨? 왜 비밀번호까지 바꿨어? 아내는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지키려 했다. 나요. 당신이 왜 이걸 봐? 이게 내 사생활이잖아요. 두 사람의 손이 엉키며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남편은 순간적인 분노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거실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쨍그랑 기계가 파손되는 소리. 정적.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다 입술을 떨며 외쳤다. 가정폭력이다. 당신 끝났어요. 그리고 그녀는 112에 전화를 걸었다. 10분 뒤 경찰 2명이 집현관 앞에 섰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다. 남편이 제 휴대폰을 던지고
저에게 큰 소리 지르고 저 무서워요? 남편은 믿을 수 없었다. 잠깐만요. 제가 폭력을 쓴 게 아니고 그냥 대화를 하다가 하지만 경찰은 이미 절차대로 움직였다. 일단 분리 조치하겠습니다. 남편분은 오늘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남편은 절망적으로 말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왜 나가요? 저는 그러나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다. 저 무서워요. 아이들도 너무 무서워해요. 그 말에 남편은 무릎이 풀릴 뻔했다. 아이들까지? 아이들은 그저 방에서 자고 있었을 뿐인데.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접근 금지 임시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당분간 배우자에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자신이 마련한 집에서 쫓겨났다. 그는 행동도 말도 숨조차 모두 억울함으로 막혀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악몽의 시작 접근 금지 2개월. 그날 이후 남편은 숙박업소 방을 떠돌았다.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자신의 잘못은 단 하나, 배신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 아내는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냈다.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재산 50% 주세요. 당신 폭언과 폭력 다 증거 남길 거예요. 남편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폭언, 폭력? 내가 도대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숙소 문 아래로 하나의 서류가 끼워져 있었다. 하얀 봉투, 검은 글자, 이혼 소장.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아내의 요구, 재산 50% 내놔요. 소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편이 나이를 무기 삼아 자신을 억압했다. 상습적 폭언, 최근엔 물건, 투척 폭력,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 그리고 마지막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산의 50%를 요구한다. 남편은 소리내지 못하고 울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는 평생 노력해 마련한 자신의 집, 저축, 자산을 떠올렸다. 아버지를 위해, 여동생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 모아둔 모든 것, 그 모든 게 그녀의 한 장의 서류 앞에서 절반이라는 이름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았다. 상담 중 남편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제가 잘못한 게 뭘까요? 제가 외도한 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걸 잃게 생겼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안심하세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재산은 특유 재산입니다. 즉, 당신 재산을 50% 가져갈 수 없어요. 남편은 잠시 안도했지만 곧 다시 처참한 현실을 떠올렸다. 하지만 나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이들도 못 보고 가정폭력 가해자로 찍힌 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당신 아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 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남편의 머릿속에서 폭발처럼 울렸다. 계획? 그가 몰랐던 진실의 조각들, 그의 인생을 뒤흔들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편 A씨는 숙박업소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아내가 보낸 이혼 소장, 접근금지 명령서,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기록들까지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가 진짜로 무너졌던 것은 재산 50% 요구 때문도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린 것 때문도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부숴버린 사람이 바로 자신이 가장 아꼈던 그 여인이었다는 사실, 그게 남자를 가장 아프게 했다. 다음 날 남편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침착하세요.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법적 사실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살피며 말했다. 첫째, 아내의 외도 정황은 충분히 입증 가능해요. 둘째,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셋째,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아내가 요구하는 50% 분할?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남편은 놀란 듯 말했다. 그럼 저는 제가 가진 걸 지킬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단, 접근 금지 조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위반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절대 아내와 직접 접촉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기한 조건으로는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아내의 부정행위가 문제될 수 있죠.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조금씩 몸 안에 남아있던 절망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남편은 우연히 아내의 친구에게서 듣게 된 사실 하나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내의 태국인 친구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아내?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 남자랑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부터? 그럼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게 아니고? 친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둘이 한국에서 같이 살 계획을 세운 적도 있었어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남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제가 그녀한테 그저 이용당한 거라고요? 친구는 눈을 떨구었다. 미안해요. 근데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 못했어요. 그 순간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퍼즐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결혼 초기의 과한 친절, 갑작스러운 취업, 늦어지는 귀가, 핸드폰, 비밀번호 변경, 외도, 그리고 가정폭력 신고까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남편과 정리하고 재산을 얻고 떠나기 위한 시나리오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허탈하게 웃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몇 주 뒤, 법원 조정 기일이 열렸다. 아내는 자신감 넘친 얼굴이었다. 젊고 화려한 외모,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이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보였다. 반면 남편은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사실과 법에 기반한 변호사가 있었다. 판사는 조용히 물었다. 아내 측에서는 재산 50% 분할을 주장하고 있나요? 아내 변호사는 당당하게 말했다. 네.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은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남편 측 자료를 확인하자 표정이 달라졌다. 외도 정황 사진, 카페에서 포착된 영상, 메시지, 내역, 남편의 기록들, 휴대폰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 정리. 판사는 아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정행위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 아내는 유책 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남편이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 요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왔다. 아내는 소리쳤다. 아니에요. 그건 남편이 꾸며낸 거예요. 저는 판사가 말을 막았다. 감정 호소는 법적 판단과 무관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내 측의 요구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날 아내의 표정은 남편이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무너짐. 법적 판단은 남편 쪽으로 기울었지만 남편에겐 또 다른 고민이 있었다. 아이들, 쌍둥이 아들들은 그의 삶의 이유였다. 변호사는 말했다. 아내의 체류 비자 문제도 있고 외도 정황도 있으니 양육권은 남편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남편은 깊게 생각했다. 저는 아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 아이들은 그 어떤 죄도 없어요. 그는 결심했다. 그리고 법원은 쌍둥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 아내는 결국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 정말 날 버리는 거야? 남편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거야. 아내는 결국 남편이 마련한 집을 떠났다.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 더 머물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다. 모든 혼란이 지나간 뒤 남편은 조용한 아침 햇살 속에 앉아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내가 선택했던 사랑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해서 내 삶까지 버릴 필요는 없어. 그는 다시 회사로 출근했고 아이들을 챙겼고 생활을 다시 세워나갔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어떻게 그 일을 견뎠어요? 당신 같으면 이미 무너졌을 텐데. 남편은 조용히 웃었다. 저도 무너졌죠.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다시 일어날 이유도 있었어요. 그의 표정엔 고통도 분노도 원망도 아닌 단단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A씨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